이 이야기는 7년 전 곡성에서 시작됩니다. 2015년 12월 30일 날 밤 9시경에 술 취한 아줌마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문 열어! 야, 네가 내 조카 성폭행 한범 아니냐, 이 자식아. 어? 그리고 막 난동을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112에 제가 직접 신고를 했어요. 성폭행 당한 아이의 고모라는 그녀. 처음엔 그저 취객의 소동 정도로 생각했다는데요. 출동한 경찰관이 이제 그 고모를 상대로 몇 가지 면담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고모하고 같이 2층에 올라가니까 2층 살고 있는 2층 올라가니까 피해자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당시 최 씨를 찾아온 여성은 같은 빌라 2층에 사는 유 씨였는데요. 1층에 살고 있는 최 씨가 계단을 통해 자신의 집에 들어와 혼자 있던 조카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조카는 지적장애 2급의 선영 씨. 곧바로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진술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이제 시작할까요? 어디에서 그 일이 있었어요? 고모 집에서 있었어요? 아저씨의 키는 잘 안 돼요. 아저씨가? 최 씨가 잠겨있는 문을 열쇠로 열고 고모 집에 침입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옷을 벗겼어. 그리고는? 가발로 벗겼어. 선영 씨는 설명이 힘든 부분은 글로 적기도 했는데요. 이 다리는 올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아저씨가 다리를 올렸다 그 말이야? 성폭행 뒤에는 3만 원이나 5만 원씩 현금을 주고 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경찰이 불렀어요, 저를. 그래서 제가 같은 장소에 한 번도 있지도 않았고 얼굴도 전혀 모른다. 무슨 성폭행범이냐. 최 씨가 부인하는 상황 속에서 성폭행 가해자를 지목하는 선면 수사가 진행됐는데요. 피해자 선영 씨는 최 씨의 차량과 얼굴을 정확하게 지목해냈습니다. 당시 실제 사진인가 봐요. 지금 손으로 정확하게 지목을 하고 있어요. 급기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 최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고 혐의로 선영 씨를 고소했는데요. 아니 사실이 아니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 고소장에 피해자 얼굴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쓰여 있네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최 씨는 구속됐습니다. 구속된 채 구속 수사를 받게 된 거군요. 검사가 이제 불렀어요, 저를. 교도소에 있는데 내가 그런 일이 없는데 왜 구속시켰냐 했더니 당신이 맞고서만 하지 않았으면 불구속 조사를 하겠는데 당신이 맞고서 했지 않느냐. 미성년자 장애인을 성폭행한 데다 무고로 고소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장애인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 있겠느냐. 그때 정말 울었어요. 그때 좀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방에서 사업을 하며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던 최 씨. 그날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가족들의 일상 역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광주 검찰청이다 그러면서 씨 오늘 구속됐대. 네?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지.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함께 있던 딸 유리 씨도 충격적인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고 막 손을 떨고 이렇게 주저앉으시길래 저는 교통사고인 줄 알았죠. 다시 전화를 해보니까 진짜 맞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들어오셨다고. 범죄명이 성범죄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했었죠. 가서 보니까 정말 거기서 이상한 옷 입고 나오더라고요. 2243이라는 낯선 번호를 달고 가족들과 마주한 아버지. 그때 얼굴을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못 봤고. 아이고. 아빠를 의심하는 생각은 전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가장 옆에서 가까이 본 아빠는 그런 성폭행이라는 그런 파렴치한 행위를 할 분은 전혀 아니시고 정말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요즘 나는 하루하루가 슬퍼. 매일 눈물이 나. 내 행복을 다 가져가도 좋으니 아빠만 나왔으면 좋겠다. 평생 든든한 버팀목이자 누구보다도 존경했던 아버지. 세 딸 중에서도 유독 아빠를 따랐다는 둘째 딸 유리 씨는 아버지의 결백을 믿었습니다. 피고 최인훈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아이고, 아이고야. 6년이요? 정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징역 6년하고 땅땅 치는데 아빠를 웬 경찰 2명이 이제 양팔을 잡고 저쪽 뒷 방으로 데려가더라고요. 6년이에요. 그때가 너무 힘들었죠.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그래서 1심에 6년을 딱 땅땅땅 때리고 난 다음에는 처음으로 땅이 꺼지더라고요. 나 진짜 푹 가라앉더라고. 하지만 자신의 무죄를 끝까지 밝혀야겠다고 굳게 다짐을 했다는 최 씨. 감옥에서 딸에게 쓴 편지죠? 유리야, 이름만 적어도 글썽거린다. 이제 눈물보다 현실이야. 피해자 진술을 뒤집어야 재판에 이긴다는 이야기다. 아빠가 좀 뭔가 이상했었다. 그동안 수사를 받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엮인 것 같다. 과연 유리 씨는 아버지의 무죄를 밝혀낼 수 있을까? 당시 갓 돌을 넘긴 어린 자녀를 두고 짐을 싸서 곡성으로 내려온 유리 씨. 아이고. 1년이 넘는 시간을 그곳에서 지내며 재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증거를 찾기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그 부분을 종이 한 장만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사장님? 아예 그 복잡하게 그거 갖고 자꾸 그 전화하시냐고요. 뭐 저희하고 뭐 관계 있는가요? 아니 그 있어서 사실도 내가 그런 거 뭐 해결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성폭행범 딸년이 뻔뻔하게 동네 쑤시고 다닌다부터 시작해서 많은 욕을 먹었죠. 근데 뭐 그런 걸로 막 슬프고 그런 감정은 정말 0.1도 안 들었어요. 그런 걸로 주저앉아서 슬퍼하고 할 여유조차 없는 거예요. 당장 시간이 없잖아요. 이번에 선고를 하면 진짜 6년인데. 유리 씨가 곡성에 머물면서 사건의 흔적들을 하나씩 짚어봤는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뭐죠 도대체? 2차 진술 영상인데요. 갑자기 새로운 범행 장소가 등장합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힘들겠어요, 그 사람이? 모텔에서. 모텔에는 어떻게 해서 가게 됐어요, 그 사람하고? 집에서 나오고 있는 집에 삼삼. 집 근처를 지나는 선영 씨를 아버지가 강제로 태우더니 모텔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어이? 모텔 곳곳에는 CCTV가 있었습니다. 그럼 경찰이 CCTV를 확인했겠네요. 수사하면서 당연히 확보가 됐겠죠. 만약에 유리 씨 아버지 차량에 출입하지 않았으면은 아버지에게 굉장히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경찰은 저장 기간이 지나 어떤 CCTV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전화로 확인했다는 모텔 CCTV 저장 기간은 겨우 일주일. 하지만 유리 씨가 만난 모텔 주인의 말은 달랐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다들 기억이 없어요. 경찰 상황 기억이 없다. 나한테 전화했다고 거짓말이야. 유리 씨가 직접 확인한 CCTV의 저장 기간은 무려 119일. 저는 정말 그 경찰이 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텔까지 갔잖아요. 모텔 간판까지 본인이 찍어요. 그럼 거기까지 갔으면 사무실 한 번만 들어가도 됐잖아요. 바로 앞인데. 사진만 찍고 돌아온 것도. 모텔 그 계산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저는 아저씨가 계산을 했어요? 모텔에 들어간 후에는 방 입구에서 최 씨가 카드를 긁어 모텔비를 계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화탐사대가 해당 모텔을 찾아가 봤습니다. 차를 세우는 주차장과 방이 바로 연결돼 있는 구조. 그런데 요금 결제 방식이 다소 특이했습니다. 방 입구마다 달려있는 무인 정산기에 현금을 집어넣고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신용카드로 계산할 경우 저희 카드 결제할게요. 제가
지금 그러면 여기다가 카드 안에 카드 넣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카드 함에 카드를 넣어야 되는데요. 아. 반대편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카드만 가져가서 결제하는 거예요. 아, 완전 비대면 결제네요. 와. 아, 결제한 카드와 영수증이 다시 여기 이제 들어와 있네요. 그럼 아까 카드로 긁는 걸 눈앞에 봤다. 이 피해자 이야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네요. 신용카드도 범인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대요. 근데 그 아버지의 신용카드 13개를 다 조회했는데 그건 나오지 않았다. 이야. 경찰은 아버지의 휴대폰 사용 내역도 들여다봤습니다. 주요 발신 기지국으로 확인된 곳은 3곳. 이 중 모텔 인근에서 잡힌 기지국이 있었을까? 휴게소, 빌라, 모텔 문제 그 좁은 방향 안에 있고 주로 잡히는 기지국이 3개인데 그 3개조차도 그 좁은 방향 안에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한번 단정을 한 거 같아요. 즉 거주지와 직장, 범행 장소인 모텔이 모두 반경 2km 내에 위치해 있어 모텔에서도 반경 내 다른 기지국이 잡힐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제작진은 범행이 일어났다는 모텔 인근에서 10여 차례 통화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럼 모두 같은 기지국이 지금 잡힌 거죠? 저기 하나 저거 아니? 아 저거 있다. 맞다. 사건 당시에도 존재했던 기지국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게 되면 보통 가까운 기지국과 신호를 주고받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지국 정보를 통해서 위치 추적을 하죠. 수사할 때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제작진이 해당 기간 아버지의 통화 내역을 모두 확인해 봤는데 모텔 주변 기록은 없습니다. 그럼 아버지에게 유리한 증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경찰 이야기하고는 다른 점이 너무 많아요. 아버지의 차를 타고 함께 모텔에서 나왔다는 선영 씨. 자신을 마트 앞에 내려주고 떠났다는데요. 피해자가 납치를 당한 지점과 성폭행으로 내려준 지점은 절대 범인이라면 거기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 교회는 이제 대형 교회고 바로 앞에 CCTV가 사람 군대로 있어요. 하나마트도 마찬가지고. 유리 씨는 선영 씨 가족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저 사료포대 저거 엄청 무거울 텐데 혼자서 지금 나르는 거네요. 아, 저게 말이 됩니까? 지금 고모부가 트럭 위에 계속 앉아만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한데요? 좀 너무한 것 같은데요. 지적장애 2급의 선영 씨를 보호하고 있다는 고모 부부가 유리 씨는 어딘지 수상해 보였다고 합니다. 아, 이거 진짜 이상한데요? 그러고 보니 사건도 술에 취해 갑자기 아버지 집을 찾아온 고모의 난동으로 시작됐습니다. 선영 씨가 수사받는 모든 순간에도 고모가 신뢰 관계인으로 함께했는데요. 수차례에 걸친 선영 씨의 진술을 전문가는 어떻게 평가할까? 피해자가 진술 초반에서부터 조사자와 눈을 거의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사건 관련된 질문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거의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이 나타났거든요. 전문가는 특히 조사자가 나간 후의 선영 씨 반응에 주목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조사받는 때와는 달리 한순간에 긴장이 풀린 듯한 선영 씨.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머리도 만지는 등 행동이 훨씬 자유로워 보이는데요. 그러게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어떤 사건 피해 사실이 떠올라서 어떤 심리적 충격으로 진술을 좀 잘 못하거나 위축되어 있었거나 그런 것은 좀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한테 이 분석 자료가 왔다면 이 자료로는 분석이 부적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을 것 같아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할 마지막 기회. 최후 변론일이 얼마 남지 않았던 상황. 선영 씨가 버스 터미널에 있다는 연락을 받은 유리 씨는 한 걸음에 그곳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아, 따님이 정말 대단하네요. 진짜. 마침내 유리 씨는 그녀와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저랑 뭔가 친밀함이 없으면 오늘은 그냥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매니큐어랑 뭐 화장품을 챙겨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는 이렇게 바르는 거 좋아하는데 혹시 너도 이런 거 좋아해?부터 시작해서 무서운 사람 아니야? 겁먹지 마. 이거 붙였어요, 사서. 이거요? 그래도 이거 하나 붙여볼래?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지만 지적장애가 있는 선영 씨를 안심시키고 대화를 이어간 유리 씨. 내가 지금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으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난 영영 볼 수가 없어요.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무서워서? 그냥 2시간 지나니까 조금 대답도 하더라고요. 말을 표현을 하기를 되게 두려워하는 것 같고 유난히 주변을 많이 봤어요. 우리 아빠를 처음부터 지목한 게 아니었지. 드디어 진실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고모 유 씨의 협박으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했다는 겁니다. 이야, 지금 보니까 고모의 폭행과 욕설이 무서웠습니다.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겁을 줬습니다. 2층 창문에서 내려다보면서 유리 씨 아버지 얼굴을 외우게 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꾸밀 수 있는 거죠? 이야. 그때 고모 옆에서 저 아저씨 찍으라고 옆구리 툭툭 쳤었어요. 마지막 항소심 재판을 일주일 앞두고 얻어낸 사건의 진실. 당시 선영 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선영 씨의 비밀을 알게 되자 그는 고모에게 진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당한 적이 없대 울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안 되잖아. 이게 우리 저거잖아. 그거 안 되지. 와. 일단 우리 밀고 나가야지. 안 되지. 에? 나 미치겠다. 아니 그냥 이겨야 돼. 밀고 넘어가야지. 안 돼. 이거는 이자까지 갚아가지고 이자 건너까지 마지막에 한 번이면 돼. 우리가 그거 이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선영 씨.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선영 씨를 성폭행한 진범은 바로 고모부였습니다. 예? 뭐라고요? 아까 그 사료 포대 그 위에 앉아있던 그 고모부요? 아니 그거 인정하냐고요. 안 되면 이거 그거 인정하시는 거냐고요. 이게. 맞아. 이거 저 만나서 얘기해. 이게 말이 돼요?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고모가 알고 계셨냐고요. 뭐 나라고 그때 이혼이 뭐냐 한참 시끄러워 막 그랬었어. 아니 사실 그녀는 고모부의 범행을 폭로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진술 속 범인이 바로 고모부였네요. 그러니까 범행 후에 뭐 돈 주고 모텔 데려간 사람도 다 고모부였던 거 아니에요? 소름 끼치면서 정말 끔찍하네요. 고모는 남편의 범행을 알면서도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던 건데요. 그것도 몰랐고 이번에 이제 알았는데 뒤 연애들이 좋아했는가 봐. 둘이 좋아했어요. 아이고야. 여전히 조카 탓만 하는 유 씨. 뭐지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본가 몰라 나도. 내가 뭐 할 때는 거짓말을 해. 족하는데 이 같은 장애인을 내가 내 키웠다니까 선율을. 아이고야. 했다고 해놓고. 어우, 야. 선영 씨에게 고모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고모는 아주 유능한 혹은 그리고 악의적인 가스라이터예요.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이득과 욕구와 내가 어떤 통제권을 갖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조카를 이용했죠. 돌봐줄 부모가 없던 선영 씨를 이용만 했던 고모. 조카에게 고모는 첫 번째는 학대자. 이건 무조건 학대예요. 폭력적이고 때로는 학대적이고 이런 요소들이 있지만 내가 이 사람 말을 들어야지만 내가 지금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유. 마침내 아버지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아유. 고모 부부는 성폭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현재 수감 중입니다. 유리 씨의 아버지는 11개월 만에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 자식들이 성범죄자라는 그런 꼬리표를 달고 살 것 같아서 제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제 결혼은 이제 얼마 안 되고 또 애도 키워야 되고 또 유산 소식도 들었고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아이고. 제가 믿었던 경찰, 검찰, 재판부는 누군가 하나 짚어줄 걸로 생각했는데 단 한 곳도 짚어주지 않았었고. 하지만 아버지의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져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잘못된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 했으니까 국가배상을 청구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 재판에 쟁점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 무슨 사건이죠? 아버지가 수사를 받기 약 2년 전 또 다른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도 고모가 신고를 했고 선영 씨를 강제로 모텔에 데려가서 성폭행했다는 뭐 그런 내용이네요. 지금 곡성 사건하고 똑같아요. 저희도 그래요. 저희 그래요. 지금 저희가. 야. 당시도 고모 유 씨가 이웃을 찾아와 난동을 피웠다는데요. 이야. 합의금으로 받은 돈이 고모에게 전해진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아, 참. 고모가 합의금 목적으로 성폭행 사건을 꾸몄을 가능성이 높네요. 변호인은 과거 유사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는지를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알았다면 이 사건의 수사 방향이 좀 달라졌을 겁니다. 당시에 몰랐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 사건을 모른다고 했던 수사관이 이 사건을 직접 편철하고 보고한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은 결국 패소하고 말았는데요. 부실 수사가 일부 인정되지만 객관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객관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기준도 얘기하지 않고 사실상 거의 국가배상 책임에서 면책될 수 있게 해준 게 아닌가. 이 사건을 보면서 되게 무섭더라고요. 나도 당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나도 당할 수 있는. 그렇죠. 갑자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성폭행 당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직접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엮어질 수 있는 거예요. 경찰, 검찰, 법원의 잘못으로 생긴 피해자는 분명 존재하지만 사과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 이게 뭡니까 정말? 당사자 한 명 한 명한테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예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나 본인들이 늘 잘못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되게 자각을 해야 되는 거죠.